오늘 처음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거 전자칠판하고 달라가지고요. 기출문제 논제 분석 2입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출제된 논제들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왜 당시에 이런 문제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실학의 태동과 영향, 결국은 조선이 아까 뭘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리학을 기반으로 조선이 건국이 되고 이 부분을 금가옥조처럼 계속 지키다 보니까 뭡니까? 공리공론만 했다는 겁니다. 공리공론. 쓸데없는 얘기들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속논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속논쟁. 누가 죽으면은 3년상을 치러야 되는지 5년상을 치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실제로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가서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발전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수레도 많고 과학 기술도 발전돼 있고 농사에 짓는 천문학도 발전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실용적인 학문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목민심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아까 동학혁명도 탐관오리들이 어떤 가렴주구에 백성들이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호족들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한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얘들도 삥떠도로 돌아다니고 어떻게든 하면 백성들한테 고회를 짜고 이런 데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민간, 지방의 수령들이 마음을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쓴 것이 목민심서인 거죠. 이제 나라가 좀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공직기강이죠, 공직기강. 지금 얘기하면 공직기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직기강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 그 다음에 정약용의 탕론이 있습니다. 탕론이라는 게 뭐예요?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 왕이 개판이면은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과거에는 천자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이것은 백성들이 추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칼 들고 사람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떠받들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백성들의 뜻을 거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왕에서 끌어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탕론입니다. 탕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역성혁명. 그 다음에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 열하일기 현대사적 의의.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전직 국정원장 아니고요. 박지원이가 영경에 청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발전돼 있더라. 우리는 수레도 하나 없고 사람들 등짐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도로가 잘 뚫고 운하도 잘 뚫려 있고 수레도 돼 있고 수레의 바퀴도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표준화 해가지고 동네마다 A 지역에 가서 200km가 수레바퀴가 빠졌으면 그 지역에 있는 수레바퀴 하나 사갖고 꽂으면 될 정도로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발전된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 독도의 분쟁 일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학입니다. 실학. 그러니까 얘가 저 마음대로 똑같아. 문제가 있네. 실사구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나타난 겁니다. 조선 성리학을 열심히 했는데
일부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양 학자들하고 이런 거 보면은 조선 초기에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500년 정도 흘렀는데 500년 동안 망할 때까지 GDP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GDP가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국내 총생산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왜? 땅은 덩덩이 뻔하니까 농사 짓고 열심히 해봤자 수확량이라는 게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인구가 그리 늘어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조선은 거의 발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참된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경제치용, 경제를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이용우생, 뭐 그다음 실사구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유행원, 이익, 정약용,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 중인이거나 몰락한 양반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실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배층이 이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들이나 중인들이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 초기의 도교라든지 불교를 비판하면서 서학과 실학이라는 용어도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토가 항폐화됐지만은 서양에서 고구마라든지 고추라든지 감자들이 이런 게 도입하면서 뭡니까? 상업이 좀 발달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농사만 열심히 짓고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구마, 고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김치도 옛날에는 그 고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옛날에 그냥 백김치 먹었거든요. 뭐 우리가 고추 먹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실학이 명나라에서 공리공명 학문을 비판하며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고 청나라는 특히 실학에 굉장히 성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에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 비실용적인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실학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도 대동법이라든지 균역법, 노비제도 뭐 이런 것을 변화를 한 겁니다. 대동법은 뭡니까? 옛날에는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과거에는 뭐예요? 자기 특산물을 낸 거죠. 특산물을. 우리 동네는 조기가 많이 잡히니까 조기를 냈는데 올해 조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은 조기를 사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기값이 폭등을 하면 농민들은 뭡니까? 평소에 내는 세금보다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쌀로 그냥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왕실에서 쌀로 받아갖고 알아서 우리가 조기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동법입니다. 균역법.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백력의 업무를 똑같이 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야경이가 목민심서를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자기가 한 19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바람을 정리한 책인데 뭐 12편 72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물론 그다음에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사를 직접 경험하고 금민관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알리기 위해 저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친, 지학, 뭐 이런 치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은 결국은 옛날에는 뭡니까? 지방에 수령으로 내려가면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가는 거거든요. 한양에 두고 가는 겁니다. 두고 가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 가끔씩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와서 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뭡니까? 동네에서 삥을 뜯어 가지고 돈을 올려 보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방에는 뭡니까? 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전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에서 토호 세력들이
장악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뭡니까? 가거급제해서 젊은 사람들 내려오면 지역도 물정도 모르고 이 사람은 빨리 어떻게든 가족이 있는 서울에 한양에 빨리 가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이 어떻게 잘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들도 별로 없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권력은 막강한데, 그렇죠? 이 수령이란 사람들이 권력은 막강해요. 뭡니까?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도 제 마음대로 제가 결정 다 내리고, 행정도 제가 하고, 처벌도 제가 하고 다 갖고 있는 법도 제가 만들고. 대단한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지역의 발전을 시킬 것이란 데에서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야, 당신들 수령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뭐 백성의 입장에서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정부의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는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면은 뭐 이게 대개 보통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권의 변화. 뭐 또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돼서 그래야 정책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단 조치는 거예요. 공직기관 확립 얘기하면서 목민심서를 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목민심서 하면은 결국은 목민관들이 뭐예요?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해서. 그럼 과거제가 언제 들어왔느냐?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으면 고려 강종 때 과거제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엄서제라든지 이런 것들, 호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뭡니까? 유지를 했었는데 시험 안 치고도 실력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고 관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보다 우리가 뭐 거의 몇백 년이 앞선 거죠. 서양보다는 과거제가. 관료제가. 그래서 존경받는 관료가 되려면은 조직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전들한테 뭡니까? 자지우지가 되지 않아야 되고 청렴하지. 자기가 뭡니까?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감각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되네요. 추진력과 리더십, 조직 관리 능력도 있고 아전들의 농단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가족들은 한양에 두고 가족은 한양에 있고. 뭐 자기만 저 시골에 가는 거죠. 시골에 가면은 일단 밥도 자기가 뭐 밥 문제도 있고 자기 뭡니까? 자기가 수령인데 자기가 이불 갤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혼자 또 남자가 혼자서 외지에 객지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뭡니까 기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고 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뭡니까 뭐 골치 아프게 이런 거 행정 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또님은 그냥 술이나 안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뭐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무 문제 없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전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원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50원 삥을 치고 여기에 50원을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다 삥을 뜯어가고 주니까 만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실한 부하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직 역량을 활용해 행정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청렴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직기관 하면서 뇌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김영란법인가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 그죠? 357인가? 353인가 그런가? 지금 얼마죠? 350인가요? 식사는 3만 원. 그 다음에 선물은 5만 원. 그 다음에 뭡니까?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근데 지금 이걸 5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 같은데 식사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거의 5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뭡니까 이런 사실은 뭐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고 권한을 악용해서 횡령과 뇌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고 또 이걸 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이 축제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돈벌이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권력 자리를 사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그 뇌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또 뇌물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 감각도 필요하고요.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반영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정을 타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군림하거나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서비스하고 보좌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요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윤리경영이라든지 애민의식 뭐 이런 것들이 관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식에 젖어 있는 관료들 우리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자기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존중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국민을 하인으로 대하거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국민을 뭐 정치와 또 야합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태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목민심수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탕론입니다. 탕론. 민의를 중시해서 왕조시대에 근기시대는 역성혁명을 거론한 겁니다. 역성혁명. 역성혁명이 뭡니까? 이씨가 왕이니까 왕이 과거에는 고려는 왕씨가 왕이었던데 왕씨 뭡니까? 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성을 바꿔서 혁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으면 무도한 하나라의 거왕을 멸하고 언나라를 세운 탕왕을 변호하면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한 게 탕론입니다. 탕론. 우리가 중국의 하, 은, 주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설 속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라에 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추대를 해줬는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나라를 세운 탕왕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 거왕이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탕론입니다. 정치 권력은 백성들의 합의와 추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합의와 추대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니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하나라 언나라 때까지는 왕위가 세습이 아니었어요. 세습이 주나라부터 이게 세습이 되는데 왕이 세습이 아니에요. 가장 현명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가 결렬되거나 추대 이유가 사라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합리적이나 현명하지 않으면은 책임자는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진이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런 전통이 무너졌고 통치 진나라 뭡니까 진시황이 하면서 이런 전통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전통이 무너졌고 통치자의 자유로운 교체를 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천자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이랍니다. 신성불가침.
그래서 무결점이죠. 무결점. 모든 의사결정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어떤 책임도 지지. 지금의 일본의 천황처럼 똑같은 거죠. 지금 일본의 천황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건데, 언어를 멸망시킨 주어인 무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불수돼야 한다. 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도 그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문제가 됐는데 이 왕을 죽인 무왕도 그런 측면에서는 세상의 혼란과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학적인 공리공론이 아니라 왕은 신성불가침의 권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왕을 죽일 수도 없고 무력으로서 왕위를 끌어내리는 것 자체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탕론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왕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이 정상적인 왕조 시대에서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 그런 발상이죠. 용납되지 않는 발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에선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는 뭐냐? 역사 이래 민심이 전심이다. 절대 왕정은 민의를 어긴 패도 정치다. 하의 고랑을 면한 언의 통항은 정당하게 권력을 쟁취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도입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권력은 백성의 합의와 추대가 중요하며 21세기 직접 민주주의를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뭡니까? 지금은 대의정치거든요. 대의정치. 일반 국민들이 너무 바빠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을 뭐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니까 당신들이 좀 열심히 정치해서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된다. 원격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뭐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는 인구가 적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은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강대한 국가와 문화 융성, 민의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본 거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죠.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가?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대통령도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끌어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은 자유로운 토론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요.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권 고취를 위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5.16도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5.16도, 이때는 당신은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걸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걸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한 무력 사용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주의 무왕도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의 삶을 향상하기 때는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토론과 공격의 대상으로서의 권력, 무력 사용으로 권력 교체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어떤 형태든 민중혁명을 통해서 피를 보고 권력을 무너뜨리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세대의 사이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국민 소환제도 사실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면은 뭡니까? 비율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 지금은 뭐예요? 시장 군수들한테는 소환제도가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소환제도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시장 군수는 지금 국민 소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 허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뭐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이게 간접민주주의가 몇백 년 흘러도 오다 보니까 뭐 사실상은 대의 정치라는 것도 사실 지금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뽑고 이러는 게 뭡니까? 모바일 투표도 하고 다 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죠. 디지털 사이버 민주주의도 다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력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권력과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에서 탕론이 현대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참 열하라는 게 뭡니까?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가서 쉬는 어떤 피서지입니다. 피서지에 가서 내가 갔다 오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쓴 게 열하일기입니다. 1780년 정조 때 청나라를 다녀온 연행일기가 열하일기고 겨울에 냇물이 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냇물이 얼지 않는 뜻이고 북중구가 남만주 일대의 생활상과 문무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보니까 청나라는 기와를 굽는데 우리처럼 산속에서 큰 나무를 베어서 가마를 만들어서 굽는 게 아니라 옥수수 떼를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걸 떼서도 그 기와를 굽는데 우리처럼 튼튼하게 굽는다. 백돌도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만주에 우리 조선보다 훨씬 더 추운 지역에 사는데 온돌도 없이 직접 난방을 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여기도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레를 타고 다니고 짐도 사람이 등짐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옮기더라. 근데 우리 조선에는 몇백 년 동안에 도로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수레도 제대로 없고 물건도 옮기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제대로 서울에 안 오니까 서울에 물건값도 비싸고 서민들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중국은 운하도 발전돼 있고 수레도 발전돼 있으니까 중국 남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역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제도 그다음에 의술 우리는 아직도
이 침이나 놓고 한약을 먹으면서 고치는데 얘들은 서양의 의술을 받아들였더라. 그다음에 뭡니까? 지구가 우리는 아직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가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별자리의 변화를 보면서 기상 기후를 예측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 발달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가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북학이와 같이 함께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뭐 연행록, 여행기의 어떤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조선 후기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귤하위지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귤하위지. 중국 강남에 있는 귤을 하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되더라는 거죠. 따뜻한 땅에 있으면은 달콤한 귤을 생산하는데 이게 추운 지방에 오니까 탱자가 되더라는 거죠. 탱자가. 그래서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나라의 문화나 국민성이라든지 어떤 풍속에 맞게 로컬라이제이션,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에서 발휘했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래? 동도서기. 우리가 개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동도서기입니다. 동도서기. 우리는 정신세계가 뛰어나니까 우리는 정신세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뭡니까 망가를 만화책을 받아들여서 우리네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서양의 재즈 문화나 팝송을 받아들이고 케이팝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서양의 문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커스터마이징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얘기하는 게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입니다. 이것도 계속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누는 게 뭐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독립운동 한 사람은 3대가 거지고 가난하게 살고 친일한 사람은 3대가 부자로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우리의 어떤 뭐 정통성, 권력의 정통성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이를 보면은 3.1운동이 실패하면서 무장 독립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인정해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뭡니까 얘들은 총칼로 그냥 쏴 죽이버리니까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총칼로 무장해서 얘들을 한판 떠야 된다, 총칼로 이겨야 된다 얘기해서 중국에 가서 뭡니까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뭡니까 일본의 정규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뭡니까 간토 대학살이라면 간도에 가서 독립군이 살만하고 숨을 만한 모든 지역 하전민들까지 전부 다 초토화시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장투쟁을 못하고 30년 20년대 후반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중국 상하이로 가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30년대 되면 테러 같은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속개인한 말 테러죠. 뭐 천황을 암살을 시도한다든지 홍코 공원에서 일본 장성들을 암살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하고 40년대 들어서 장제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강복군을 조직해서 그런 어떤 뭡니까 국내 진공 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이 1919년 이후로 3.1운동 이후로 1920년대, 1930년대, 40년대 어떻게 흘러왔는지 문제점은 뭔지 또 해외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주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지배에 대한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독립운동지를 확보해 독립군을 양성했고 또 내부에서는 뭡니까 강범위한 뭐 야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봉오동 뭐 정살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 과거에 뭡니까 조선 지역까지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청나라 땅을 넘어간 거죠. 청나라 땅을 일본이 또 못 넘어올 것이다 해서 여기 가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가끔씩 와서 습격하고 했는데 일본군들이 뭡니까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하면서 여기 만주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고 대규모의 군사력에 뭐 실질적으로 정살리 봉오동 전투 빼고 나면은 거의 뭐 초토화되는 거죠. 초토화돼서 뭐 거의 만주에서 일본군을 주둔을 초래하고 만주세변 중일 전쟁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봉오동 뭐 정살리 전투 이후에 만주에서 우리의 어떤 무장 독립 투쟁의 한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어렵는데요. 그 주한미군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고 일단 뭡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과 소련이 같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으면서 뭡니까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38도선 이하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군정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일본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안보 협정을 맺어서 계속 주둔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양키 고홈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데모하고 하얀병 던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학생들이 거쳤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한이 서로 동포끼리 얘기해서 같이 통일을 하자 이런 인식들이 가졌고 또 그게 일부 학생운동권이 뭐 주사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 NLPD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그때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미 문화원 증거도 하고 미군 대사관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참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만큼 주변 사강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냉정하게 노거든요. 안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군의 역할이 이게 아직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 방위비를 좀 내라, 미군들이 와서 쓰는 비용들을 너 주둔 국가가 좀 내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미군에 대한 또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미군 관련 문제들은 일단 뭐 소파 협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치외 법권입니다. 치외 법권.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때 뭐 동두천인가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서 그 미군 훈련 가던 탱크가 그 여고생을 치어서 죽이면서 또 그때 뭐 반미 뭐 여론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고, 또 환경오염도 많이 있는 거죠. 환경오염. 그 미군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뭐 각종 폐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용하고, 옛날에 괴물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강에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그 포로말린입니까? 포로말린이라고 그러는데, 포로말린이라는 그런 독극물질, 사람들 시체를 닦거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게 포로말린인데, 그런 부분들을 쓰고 그걸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해서 뭐 이런 사고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민간인들이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큰 게 됐었는데, 뭐 그걸 모티브로 해서 한강에서 미군들이 버린 그런 이상한 독극 물질이 가서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영화로 해서 거의 1000만인가 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뭐 환경오염 문제, 지금도 아직까지 동두천이나 의정부, 뭐 용산 기지도 마찬가지고 한국군에 반환됐는데 토양이 너무 오염되고 수질 뭐 지하수 오염되고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가 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미군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계철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인계철선. 그래서 이 휴전선 근처에 미군들을, 북한군이 침공할 수 있는 미군을 배치하는 거죠. 만일에 북한군이 전쟁이 나서 남한을 침공한다면 미군 부대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고, 미군하고 전투를 벌이면 미국이 국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이래서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침략할 수 있는 주요 요소마다 미군들을 배치했어요. 미군 부대들을 배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미군 부대들이 전부 다 팽택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든 이런 이슈들도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파 협정입니다. 소파 협정.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치외 법권이 거의 대부분 인정됐던 거죠. 그래서 미군의 뭐 시설과 지역을 자기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공짜로 거의 줘야 되고요. 미군 기지를 공짜로 거의 썼던 거고, 접수국 법령을 존중해라. 치외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고, 통관이라든지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군 기지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자기들이 오산 기지라든지 평택 기지를 통해서 갖고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었고,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뭐 이런 것들, 과세 세금도 우리가 매길 수 없고요. 뭐 노무, 외환 관리, 행사재판권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 뭐 청구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해서 지금은 일부는 개정은 했지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100%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드 배치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거죠. 뭐 어쨌든
북한이 ICBM을 발사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을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요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도 보면은 이렇게 방공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공망.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우리가 여기 성주에서 얘들을 요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게 사드입니다. 사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이 사드의 탐지 거리가 훨씬 더 긴 거죠. 사드의 탐지 거리가 북한이나 평양 정도가 아니라 중국 일부 만주하고 뭐 이런 것까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일단 반발을 했던 거죠.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롯데 이게 사드가 배치된 데가 롯데 그 골프장이었는데 롯데 골프장이라서 그래서 뭐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 백화점이라는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중국에서 다 철수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중국은 우리 사드가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무기 공격할 수 있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북한도 뭐 여러 가지로 반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뭐 사드가 논란이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입니다. 독도. 참 이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도 일본도 봄철만 되면 시마네해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나름 자기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신라시대 때도 우상국이 어떻고 뭐 고려 후기도 어떻고 세종실록 시리즈에도 있었고 조선 후기 어부 안용복이 가서 뭐 영토를 확인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프랑스 포경선이 리앙크루도호가 독도를 서양에 알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러시아 함대가 발견했다 얘기도 하고 고종이 뭐 얘기하고 우리는 뭐 역사가 많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또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시마네현이 죽도 다케시마로 명명해서 영토를 편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1906년도에 일본은 대한제국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통보했다. 그때는 을사조약을 맺고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대한제국이라는 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1954년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거죠. 야, 뭐 이게 당신들은 한국은 너희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는 여기를 동해라고 그래요. 참 이게는 서해라고 그래요. 남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들은 시 오브 재팬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뭡니까? 옐로우시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서해가 아닙니다. 우리만 서해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옐로우시입니다. 황해입니다. 황해. 여기도 남해라고 아니고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 공식적으로는 이 동해, 서해, 남해라는 게 방위를 표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동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동해예요. 그죠? 여기가 남해고 그죠? 중국은 우리가 서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동해가 맞는 거. 동쪽 바다는요.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동쪽 바다를 보고 뭐 얘기를 뭐 이래 하는 게 이게 이 공자는 여기서 태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동해예요. 동해. 근데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오브 동해하고 일본해하고 변기를 하자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다 동해가 너무 많잖아요. 동쪽에 있는 바다는 다 동해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해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98년도에 신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일본하고. 그러면서 독도 울릉 독도를 뭡니까 중간 수역에 드는 거죠. 우리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땅이. 우리 땅은 여기고 이거는 일본 땅이고 일본 바다고 여기는 독도는 중간 수역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가서 쌍끌이 뭐 이런 어떤 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갖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1965년도에 한일 어업협정 맺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명확하게 일정하게 우리 땅에 포함시켰던 건데 98년도에 신한일 어업협정 하면서 뭐 쌍끌이업이라고 얘기하는 배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쌍끌이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의 상당히 대화태 의장이라고 이거 오징어 많이 잡는 이런 의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잘 뭐 욕을 많이 먹고 정부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독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독도 방파제가 있고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 가면은 파도가 센 날은 독도에서 거의 상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가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저도 독도를 20년 전에 가서 보고 직접 다녀보고 또 일본에 저도 여기도 제가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뭐 참 어떻게 보면은 독도 이슈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의 독도를 또 양보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많은 섬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서 자기들도 섣불리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까지 출제된 논제들의 일부를 지금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논제들 더 추가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가 그 논술을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필독서 20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필독서 20권을. 네. 그래서 필독서 20권이 있는데 20권 중에 뭐 첫 번째가 마키아벨리 뭐 군주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포악하면서 능력 있는 군주가 될래? 자상하면서 무능한 군주가 될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포악한데 국민들 한 100만 명 죽이고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넓히는 게 좋은 것인지 자상한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인지 군주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군주의 어떤 지도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현대적 의미에서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인데 20권 책 중에서 마키아벨로 군절이 첫 번째로 읽고 바람직한 군주상, 바람직한 리더, 지도자상이 뭔지를 좀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군주론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탈리아에서 뭐 이런 마키아벨리가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각 도시 국가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국민들은 피폐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야 이런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포악하지만은 힘 있는 그런 군주가 나와서 이걸 혼란을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의 또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편안하게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21세기 또 대한민국의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시권들의 책을 다 읽고 요약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 비판, 아니면 제안, 재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돈하면은 그 부분을 10월 21일 월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첨삭을. 내용에 대해서 첨삭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제가 과제를 드리고 또 그걸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예, 이메일 파일 제목은 이렇게 2024년 10월 21일 논술 개요문 뭐 홍길동 파일은 아래 한글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한글. X가 아니고 아래 한글 X로 하면 제가 이걸 못 열어봅니다. 아래 한글로 주면은 제가 열어보고 이러이러한 문장은 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좀 잘 됐다. 표현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첨삭하면서 계속 보완해야 또 논술이 좀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전자칠판 다른 거 계속 쓰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써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라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익숙한 그 전자칠판을 수업하니까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첫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어떤 논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런 논제들이 나왔는지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논제가 나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예측도 해보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